자, 오늘 611쪽 맞죠? 611쪽에 제 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내용. 우선 우리가 손실보상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뭐야? 뭐 공익사업 국가 등이 공익사업 시행한다고 개인재산 필요하다고 강제로 이제 침해했을 때 그 재산 피해 물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상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피해 물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시험에 잘 내는 건 아닌데 우리 이제 첫째 줄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손실보상은 대인적 보상, 대물적 보상, 생활보상 이런 순서로 변천을 해왔대. 근데 이거 뭐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건 아니다. 응? 다만 우리가 이제 용어를 간단히 이해해 보면 대인적 보상은 거기에 괄호 속에 있듯이 뭐야?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산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 그만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그냥 그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돼. 예를 들어서 A 땅 이렇게 있고 B 땅 이렇게 있다. 그런데 자, 이 지역이 무슨 국가에서 이제 공익사업할 지역이다 하고 지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 측에서 A한테 물어봐. 너는 너 땅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냐? 그때는 A가 뭐래? 자기는 1억짜리 땅이라고 가치를 부여한대. 그럼 1억만큼 보상해 주는 거야.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만큼, 그죠? 그럼 너 B는 너 땅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인정하냐? 얘는 3억이래. 응? 너 얘하고 A하고 땅 가치도 면적도 똑같고 뭐 옆에 바로 붙어 있고 별 차이도 없는데 왜 너는 3억? 아,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래. 거기다가 자기가 여기 땅에서 태어났대. 여기 건물도 있는데, 그지? 그러면서 여기는 애착이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3억은 받아야 되겠대. 그럼 어떻게? 아, 그래? 그럼 너 3억. 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똑같은 면적의 땅인데도 어떻게 돼요? 개인이 자기 재산에 부여하는 가치만큼 보상을 해주지. 가장 장점은 뭘까? 누구한테나 만족한 보상이지. 그죠? 이거 뭐 불만 없어. 다 자기 재산에 부여하는 가치만큼. 근데 누구한테나 만족한 보상이 되긴 하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다 자기 재산에 높은 가치가 있다고 뻥튀기를 해. 그죠? 이런저런 일.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 이 공익사업 하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사업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누구한테나 만족한 보상이 되니까 좋겠다. 시작을 해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래 못 갔어. 금방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페이지.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대물적 보상. 이게 뭐야?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A나 B의 땅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토지 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뭐 그 객관적인 가격이지. 그래서 A나 B의 땅이 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 뭐야? 뭐 8천만 원에 거래된다. 응? 그지? A의 땅이든 B의 땅이든 토지 시장에서 다 부동산 알아보니까 다 8천만 원짜리 땅이 되더라. 그럼 8천만 원씩만 보상해 주는 거야, 땅값.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대물적 보상, 재산의 객관적 가치, 응?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 가치만큼을 보상해 주는. 요거는 정반대의 장단점이 있어. 대인적 보상, 그죠? 가장 큰 장점은 객관적인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지? 근데 단점은 특히 몰라. A는 뭐 원래 자기는 1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8천만 원만 줘도 크게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돈이 남아도는 부자라서 투자할 목적으로 돈 여유 있어서 사는 거야. 원래 5천만 원 주고 사는 거야. 아니 뭐 3천만 원 정도 이득이 생겼으니 8천만 원만 보상해줘도 크게 불만 없어. 얘는 불만이 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보상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게 원칙이야,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대물적 보상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면서, 다만 또 시대가 이제 변화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순전히 재산만 보상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땅, 건물, 응? 이런 것만 이제 가격만 보상해 주는데, 야, 땅과 건물값 요거만 보상해 줘 가지고는 그거 보상해 주고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이 딴 데 가서 이제 여기서 누리던 생활 수준만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사람이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 땅과 건물 외에 거기 살면서 뭔가 주변하고 주변 사람들 및 뭐 이렇게 다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여튼 사업,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기반을 이제 닦아놨는데 땅하고 집값만 달랑 물어주고 나가라. 이거는 이제 일종의 삶의 무용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보상이 생활보상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야. 응? 그래서 생활보상은 여기서 이제 공익사업 한다고 개인을 이제 재산 침해하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다른 데로 옮겨가서도, 다른 데로 이전해 가서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수준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등장하게 된 거죠. 응?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순으로 변천해 왔는데, 셋째 줄,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대물적 보상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이 생활 보상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고 보면 돼. 응? 전 세계 교육.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활 보상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생활권 보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생활 보상이라고 말을 쓰는데, 의의를 읽어보면서 댐 건설한다든지 공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 요 밑줄 치자. 뭐 생활의 근거지 상실. 응?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정착해서 막 이렇게 그 삶을 누려오던 그곳을 이제 떠나야 돼. 이제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래서 생활의 근거지 상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또 읽어봐. 종래의 대물적 보상. 그러니까 뭐 땅, 건물값 이런 것만 보상해주고 나가라. 응? 다른 데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건데, 그것만 갖고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죠? 네, 이래서 충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죠? 셋째 줄. 저 대물적 보상의 문제점. 응? 유형의 건물, 땅 이런 것만 보상해 주는 거에 그거 문제점 있다. 그 사람이 살던 어떤 생활의 그 무형의 가치, 생활 기반으로서의 무형의 가치라는 걸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물적 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자들과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생활보상이란 말이야. 응? 우리나라 법에도 이 소위 생활보상적인 내용의 조치들이 규정이 있어요. 법 속에. 그렇지만 생활보상이라는 문구는 없거든. 그래서 이제 학설과 판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어떤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해요? 침해가, 응?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 침해가 있기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해. 응? 그러니까 자,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공익사업 지구가 되니까 딴 데로 이주를 해가야 돼.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여기서 누리던 생활 수준을 딴 데 가서도 그 생활할 때 똑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래서 또 한 번 동그라미 3번에 그런 얘기 쭉 있으니까, 그죠? 4번 동그라미 4번 읽어보자. 생활보상은 대인적인 보상 기준에 의하면 조금은 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대물적 보상에 비해서 무형의 생활 가치도 포함시켜서 보상해 주니까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그죠? 자, 법적 근거 중요합시다. 자,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아요? 동그라미 1번. 헌법 제 34조. 여기 뭐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가진다. 그죠?
그래서 헌법 제34조 1항이 기본적입니다. 응?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응? 자,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법들을 소개해놨죠. 응? 그래서 법들이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죠? 이제 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법조문 같은 것도 시험에 고찰 내더라고.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항을 보니까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칭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이주대책이란 걸 어떻게 하래?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래?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 줄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뭐야? 주택단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러니까 상하수도, 그 다음에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며, 이주대책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즉 생활기본시설 이런 거 짓고 하는 거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가. 그러니까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딴 데로 이주해서 살아야 될 경우 거기다 뭐 집 같은 거 지어주고 상하수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사업 시행자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자. 밑에 법조문 공익사업을 그 법 대통령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이렇게 돼 있고, 셋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거기 보자.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수가 10가구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한다. 이거는 꼭 외우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A, B만 했지만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중에 여기 공익사업 하니까 다 여기 떠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흩어져 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10가구 이상은 우리 딴 데 옮겨가서도 거기서 함께 모여 살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다 뭐 해줘야 돼? 아파트 지어주고, 그죠? 뭐 이거 앞에 위에서 말한 이주대책 실시해야 된다는 거야. 10가구 이상이 요구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613쪽에 맨 위에 두 번째 줄 제41조 이주 정착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그 자에게 뭐하래? 이주 정착금을 주래.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가구 이상이 옮겨가서 살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아파트 지어주고 원가만으로 분양을 해주고 상하수도 이런 거 다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주고, 이 사람들 이제 여기 사람들 여기 가서 살면 그렇게 해주는 건데, 여기는 모여 살 곳 이주 정착지에 가서 안 살겠다, 나는 혼자 따로 가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쌍가루 3번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쌍가루 3번 내용, 생활보상의 내용으로 넓게 정의하는 견해는 광의설은 주거의 총체 가치를 보상하는 거,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거, 이전료를 보상하는 거, 또 직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이직자 보상, 소수 잔존자 보상 등을 예로 든다. 한 2줄 정도, 그 정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주거의 총체가치 보상이라는 거 있지. 응? 여러분들 대물적 보상 기준에 의하면 결국 뭐만 보상해 주지? 건물 가격만 보상해 준단 말이야. 집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집이 건물이라는 그 건물 가치만 보상해 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 주거의 총체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그 살고 있던 집을 순전히 건물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온 주거지로서의 어떤 가치 그걸 인정해서 최소 얼마 이상으로 보상해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뭐야? 뭐 새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거 대책비를 지급한다. 그다음에 그 살던 주거용 건물로 살아오던 건물이 허름하고 낡은 집이야.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제 가격으로 따지면 건물 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이다. 하지만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 뭐야 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저 가액 이상 보상 이런 말 있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최저 얼마 이상으로 보상해 준다니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응? 뭐 그런 제도. 그다음에 생활 재건 조치라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유형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다음 중 생활 보상 조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생활 보상이란 건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땅값, 건물값 이런 유형의 재산 가격 이거 물어주는 거 왜 어떻게 돼? 응? 그 무형의 생활 가치를 보상해 주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네. 토지나 건물, 토지 건물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보상해 주는 거. 응? 시장 가치 보상. 이거는 생활 보상에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응? 이거는 종래의 대물적 보상이야, 대물 보상. 응? 이건 대물 보상에 해당하는 거고 생활 보상은 이런 대물 보상 외에 거기다 더 무형의 가치를 얹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응? 그게 생활 보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대물 보상이지 생활 보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즉 생활 보상은 대물 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추가적인 무형의 생활 가치를 보상해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는 대물 보상이지 생활 보상에 속하는 게 아니다. 응? 응. 그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겠어요. 응?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613조 판례 첫 번째 1번 판례. 자, 1번 판례는 자,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자, 거기 뭐 법 이름 소개되면서 첫째 줄에 중간 이주 대책은 그죠? 문장의 주어는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법이 정하고 있는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넷째 줄 끝에 읽어볼까요? 그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뭐의 일종이래? 생활보상의 이러한.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가 결국 뭐야? 법이 정하고 있는 이주 대책이란 생활보상의 일종이다. 응? 판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판례. 자, 법에서는 조금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뭐 했어? 응?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이주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정하고 있었죠. 아까 왼쪽 법 규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우리 입법자가 의무로 정하고 있었어. 그래서 2번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뭐야? 이주 대책이란 걸 수립 실시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응?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응? 두 번째 줄 끝에 뭐 당사자의 합의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그 이주하게 되는 자들하고의 무슨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주 대책 실시 안 할래요 이렇게 재량으로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응? 그럼 문장의 주어는 뭐야? 응?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이렇게 생각해요. 법 규정은 두 번째 줄 끝에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그 법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없는 강행 법 규정입니다. 반드시 규정대로 하도록 의무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다. 응? 자, 그다음에 3번 판례도 중요. 자, 3번 판례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데, 자, 3번 이주 대책은 어떻게 돼요? 응? 헌법 23조 3항. 그 첫째 줄 되게 중요해.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 응?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 떠올려 보면 우리 헌법 23조 3항이 어떻게 정하고 있어? 응?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수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헌법 23조 3항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보상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보상제도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하고는 별도의 보상제도라는 거야. 응?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 이주 대책 실시할지 여부는 누구의 재량? 여기는 여러분 조금 아까 봤지?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실시할지 말지 재량이 있어 없어? 없어. 다만 입법자가, 응? 즉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 만들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주 대책을 실시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는 입법자가 재량이라는 거야. 응? 여기서는 포인트 입법자야.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 응? 일단 이거 중. 근데 재량에 속하는 건데 입법자의 재량이긴 한데 우리나라 입법자 국회는 어떻게 해놨어? 아까 읽어보니까 뭐 10가구 이상이 이주를 원하면 거기다 정착지에 집 짓고 뭐 상하수도 해주고 해라 의무로 규정해냈잖아. 그러니까 입법자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나라 입법자는 법 규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반드시 이주 대책을 실시해라 하고 의무로 규정해놨다는 거지. 응? 자, 그 말 뜻 이해됐어요? 사업 시행자는 에게 재량 준 거 아니야? 입법자가 어떻게 할 거냐 정하는 건 재량인데 우리나라에서 입법자는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실시해라 의무로 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누구한테는 이주 대책을 실시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 세입자한테는. 응? 그래서 거기 우리 그 다섯째 줄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누구를 제외시키고 있어? 법이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지, 그지?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A 살고 있고 여기 B도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다. 근데 여기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 살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딴 데 이주해 가면 여기서 이제 아파트 분양받고 뭐 이주지에 살 수 있죠.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딴 데 여기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 안 줘요. 세들어 살는 사람. 그래서 그는 법에서 입법자가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주 정착지에 가서 뭐 분양받고 이럴 수 있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놨단 말이야. 응? 그 건물 주인 빼고는. 응? 자,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하여튼 요 다섯째 줄의 핵심 문장은 뭐야?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누구를 제외해놨어? 세입자를 제외해놨어. 그럼 누가? 입법자가, 즉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이주 대책 대상이 되는 자의 세입자는 빼놨다고.
그러면 세입자 빼놨어도 뭐래?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맨 밑에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응? 자, 이 3번 판례에 자, 다시 정리하면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헌법 23조가 정한 3조에 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건 그 외에 별도로 사회 정책적으로 별도로 마련한 보상제도다, 이런 취지고, 그래서 또 이주대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할 거냐, 또 이주대책 대상자에는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거냐, 이거는 이제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문제인데, 그죠? 그런데 실제 법 만들면서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놨어. 즉 포함을 안 시켜놨다고. 이주대책 대상자는 한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 이렇게 놨거든. 그래서 거기에 세입자가 안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세입자의, 그러니까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지도 않는다, 그랬다는 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5번은 뭘 의미하는 걸까? 자,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그죠? 사업 시행자는, 여기 문장의 주어는 사업 시행자야. 그럼 이제 질문해 보자.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실시할까 말까 재량이 있다 없다? 사업 시행자는 재량이 없다니까? 응? 국회가 법으로 뭐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이주 대책 실시해야 된다, 명시돼 있잖아. 사업 시행자는 의무사항이야. 다만 이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이주 대책을 내용을 짤까, 이거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량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 문장의 주어 사업 시행자는, 일단 여기는 안 써놨어도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실시할지 말지 재량권 없어요. 의무사항이야. 다만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 중에서 또 선정을 하여 그들에게 택지나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데 재량을 가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판례를 보자. 9번 판례를 봅니다. 자, 9번 판례 보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해 오던 건물 소유주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분양받고 이럴 수 있어, 이주할 곳에. 그런데 그래서 9번 보면 주거용 용도로, 9번 주거용 용도가 아닌 원래 창고 시설용, 농업용 창고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건축물 대장에도 농업용 창고 시설로 다 등재가 됐었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거기 사람을 주거하고 있어, 살고 있어. 그렇다면 이런 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이 되냐, 이게 문제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공적 장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멋대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소유하고 사용해온 자는 결국 어떻게 돼? 핵심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되냐, 이게 관건인데, 결론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줄에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죠? 그러니까 두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그죠? 원래 주거용으로 허가받아서 지은 건물도 아닌데 몰래 불법으로 주거용 건물로 이제 이용하면서 거주해 오던 자는 뭐야? 그런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권 그런 거 못 받는다는 얘기. 응? 응. 그러니까 적법하게 주거용 건물로 건축허가 받아 거주해 오던 건물주인만 뭐가 돼?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10번 판례. 자, 우선 윗부분은 그냥 읽어보자. 자, 법규정상 첫째 줄.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법이 어떻게 났어? 뭐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이주대책 수립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응?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법이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법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하게 될 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 내용으로서의 택지 분양, 땅 분양받고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일단 거기까지 일단 한 문장. 응? 법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실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 규정이 있다. 그 의무 규정이 있다는 것만 갖고는 의무 규정만으로는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 자기 이주할 곳에 아파트 분양해달라, 아파트 입주권, 택지 분양권 이런 분양받을 권리가 그 의무 규정 자체에서 바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발생하냐? 자, 그 넷째 줄부터 또 읽어가자. 중간에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이를 이주대책 대상이 될 자들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분양권을 받기를 희망을 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행정기관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해줘야만 어떻게 돼? 비로소 구체적인 분양권이 생긴다. 응?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 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 공익사업 시행이 되고 그 안에 이주해야 될 자들이 있는데 그 이주할 자들이 이 이주할 곳에 땅과 아파트 입주권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는 거야?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당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그죠? 즉 10번의 법 규정 자체만 갖고 아직은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주자들에게. 어느 때?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내려줬을 때만 구체적인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다. 요거 시험에 중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줄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받아 당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해주는 행위의 성질 물어보고 있어. 이거 이번 시험에 냈었나? 모르겠는데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 자, 문장의 주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자 10번 판례에서 위에 지금까지 10번 판례에서 위에서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정할 수 있냐면 이주할 자들이 이주할 자들이 그 이주할 곳에 택지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이거 분양받을 권리는 이게 문장의 주어예요. 수 분양권, 그죠? 분양받을 권리. 즉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셋째 줄 택지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즉 분양받을 권리. 요거는 언제 생긴다? 법 규정 사업 시행자의 의무 규정, 의무로 규정해 놓은 그 규정만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 짜가지고 이제 공고하고 그 공고를 보고 이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확인 결정 내려줘 그때부터 이제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해됐죠?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 확인 결정 행위의 성질을 묻는 거야.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확인 결정 이게 문장이죠. 이거는 성질이 뭐라고?
구체적인 이주대책에서 정한 아파트 입주권 등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라는 거예요. 처분. 이 처분이란 말은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 집행조치,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그러니까 뭐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거죠. 응? 따라서 뭐 결코 단순히 절차상 필요했다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조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읽어보자 또. 예, 분양권 받기를 취득하는 분양권 받기를 희망하는 이주자가 절차 밟아 신청을 했단 말이야. 사업 시행자에게 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당신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안 됩니다 하고 아니라고 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주는 조치를 하지 않고 거기서 제외시키거나 거부한 조치에 대해서 이주자는 누구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무슨 소송? 항고소송을 해서 왜 나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주지 않고 그걸 거부했냐 하고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10번 판례에서 두 번째 논점은 사업 시행자의 확인 결정, 그 행위의 성격은 처분이다. 분양권이라는 권리, 분양받을 권리 이제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그러므로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이주자는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이 확인 결정하는 걸 거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항고 소송으로 싸울 문제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보자. 615페이지 맨 아래. 자, 이렇게 이주자가 이주할 곳에 가서 택지 분양받고 아파트 입주권 분양받을 수 있는 수분양권은 쭉 이렇게 분양받을 권리는 이주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다. 그러니까 여기 분양권은 수분양권은 어떤 성격이야? 수분양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있지? 수분양권은 공법상의 권리. 응? 그런데 그러면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내가 이주자에 해당하는데 사업 시행자한테 나 분양권 달라, 확인 결정해 달라 신청했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해 보자. 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표현하는 수분양권은 어느 때 생기는 거지? 신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확인 결정해 줬을 때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 사업이 시행돼서 이주하게 될 자라도 당연히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해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아야만 내가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분양받을 권리는 이제 공법상의 권리래. 그죠? 이렇게 이주대책 대상자로 사업 시행자에 의해서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분양받을 권리가 이미 인정이 된 거야. 이런 사람은 분양을 안 해주면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싸우면 된대. 이미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 사람은. 응? 그런데 조금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어떻게 했어? 나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 그럼 나 아직 수분양권, 분양받을 권리가 공법상의 권리가 아직 안 생겼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나를 제외시키고 거부한 행위 위법이야 하고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서 자기가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자, 판례 앞에 법 쭉 나오고, 그죠? 이거 주거이전비 판례에서 1번 잘 나옵니다. 자, 첫 줄 끝에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그러니까 세입자에다 포인트를 자. 그러면 질문해야지.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 법으로 안 된다고 규정해놨다. 그리고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했어도 재산권 침해도 아니고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그랬어. 그죠? 그럼 근데 세입자도 억울하지. 그러니까 세입자는 여기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공익사업 한다고
여기 다 철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죠. 공익사업 때문에 원치 않는데 이주를 해야 될 이사가 될 위치에 놓여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세입자들한테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는 피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준다? 응? 두 번째 줄. 세입자한테 뭐 줘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응? 주거 이전비, 이사비 준다. 아까 저 이주대책 대상으로 봐서 뭐 택지, 아파트 분양권은 안 줘요. 근데 주거 이전비하고 이사비는 준다. 응? 응. 근데 이거 주는 거,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이사비 주는 거는 쭉 읽어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래?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는 정책적 목적, 또 주거 이전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그죠? 그 성격 일단 그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해서 결국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갖는다. 응? 따라서 중요한 단어. 그래서 여섯째 줄 끝에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세입자의 문장에 주어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받을 권리. 응?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무슨 성격의 권리? 공법상 권리. 그러면 이거 달라고 소송으로 싸운다. 무슨 소송? 응? 민사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공법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당사자 소송. 밑에 두 번째 줄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그 행정소송 중에 당사소송.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줄여서 공부하면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이사가 불가피한 세입자들한테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보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 응? 이거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주면 바로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다. 응?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송 방식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 판례 1, 2, 3번 있는데 나머지는 뭐 2, 3번을 여러분 좀 읽어보고, 시험은 주로 1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대책, 비슷한 위치인데, 자, 생활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건 주로 이제 여기 지역에서 공익사업 시행 지역에서 가게하던 사람들 있지? 가게하던 사람들 딴 데로 이주시키면서 거기서도 무슨 이렇게 가게하던 영업하면서 이제 생계 유지하던 사람들 딴 데 가서도 그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조치를 생활대책이라고 표현해요. 읽어보자. 1번 판례 1번 쭉 읽어볼까요? 이른바 생활대책이라는 용어는 공익사업 때문에 생업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앞으로 다른 이주해갈 곳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러 가지 재반 조치를 말하는데, 외울 건 없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러한 조치에는 뭐 이농비, 이여비 보상 등의 생활비 보상, 또 상업용지, 농업용지 등 토지 공급해 주는 거, 토지 제공해 주는 거, 직업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 실무, 현실 실무에서 때로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점포나 상가의 용지들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생업의 공익사업 때문에 생업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이른바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사망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별도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야 또. 응? 자, 더 줄이면 이른바 일종의 생활대책이라는 조치는, 생활대책이라는 조치는 키워드가 뭐야? 생활대책이라는 조치는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거로 안 보고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응?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위 생활보상적인 조치는, 그러니까 헌법 23조 3항은 오로지 재산 피해 그 자체만을 보상하는 그것으로 이제 좁게 보는 거고, 그걸 넘어서 더 무형의 가치 이런 거가 있는데 추가해서 더 보상하는 건 그 헌법 23조 3항하고는 별개로 인정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로 따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른바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생활보상의 일종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생활대책을 실시하도록 의무로 할 거냐 아니냐 이거는 또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재량의 문제로 본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 생활대책을 실시하도록 할 거냐는 입법자가 정할 재량의 문제로 보는데, 여기는 자 뭐라고 했어? 법률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게 되는 농민 등에 대해서 생활대책 수립할 의무를 법에서 입법자가 규정 안 하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재산권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왜? 입법자의 재량이니까. 응? 그렇죠? 따라서 이주하게 되는 농민들에 대해서 생활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 안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량이니까. 응? 그래서 요거 다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이 또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셋째 줄서부터 보면은 2번 판례죠. 사업 시행자 스스로, 쭉 읽어 나갈까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그러한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 그러면 좀 줄여 공부하면 셋째 줄 밑줄 칩시다. 사업 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 스스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그러한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는 밑에 줄 이는 헌법 23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거는 어디의 입장이야? 대법원의 입장이야. 대법원 판결이지. 대체로 보면 헌재와 대법원이 생활보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한 거야. 응? 생활대책도 넓게 보면 생활보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보면 생활보상적인 조치는 헌법 23조 3항과는 별개의 정책적으로 따로 마련된 보상제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반면, 지금 우리 10번 지금 읽었던 요 2번 판례를 보면 우리 대법원은 일종의 생활대책이라는 것도 헌법 23조 3항이 정한 보상 거기로 포함을 시켜서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약간 법원과 헌재가 관점이 달라요.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판례. 그래서 그 2번 판례 또 공부해야 돼. 거기 이제 그거 하나 봤지?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 자, 생활대책 대상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해놓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 선정이 됐는지 확인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단 이거 중요. 여기까지 한 문장. 자,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선정 여부 확인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 논리가 야, 신청권이 있다는 얘기야.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을 해오면 행정청 내지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응답 거부 안 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하거나 거부하는 응답을 했다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줄 거야. 신청권이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신청을 받고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을 거부했다면 그러한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거부행위 이런 걸 거부행위가 이제 처분이 되고 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무슨 소송 취소해라 무효 확인하라 이런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읽어봐. 아, 우리 뉴타운 얘기 나오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생각난다. 응? 완전히 사기 많이 쳤었는데, 그죠? 응. 자, 그 뉴타운 개발 사업 시행자가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뉴타운 개발 사업 시행 지구 안에 여기 화해 즉 꽃가게 사업 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죠? 그 뉴타운 개발 사업하면 여기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된다면 딴 데로, 그죠? 그래서 그 화해 도매업 하던 사람이 저기 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죠? 응? 그런데 거부했잖아, 그죠?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항고 소송으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취소해라 이러고 싸우면 된다 이런 얘기지. 오늘 요 2번 판례 꼭 알아두고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 9급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올 거야. 7급 이상 시험에서 벌써 이거 다 다뤘어요. 2번 판례 꼭 알아두세요. 3번 판례는 3번 판례는 아직 시험에 안 쓰인 건데 이것도 같이 그냥 봅시다. 거기에 위에 것만 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갑 같은 사람은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적격 통보 결정을 하고 상대방 갑이 이의 신청을 해왔는데 그 이의 신청해온 거에 대해서 재심사한 결과로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또 재심사 결정 통보를 또 해준 경우 이 마지막 물에 밑줄 재심사 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그 자체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그것도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여기까지로 자르면 돼. 그죠? 왜 그렇게 받는지는 뒤로 그죠? 설명을 쭉 한 거니까 시험은 재심사 결과 통보도 역시 독립된 행정처분 소송 대상이 된다고 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났고 618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조금 법이 정한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